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연이어서 계속 그 측류에서의 그 강제대로에 의한 열전달에 대해서 수업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도관 내의 측류 열전달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우리가 그 관계식을 유도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관계식을 실제 열전달 관계식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 그림에서 슬라이드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가운데 박스 친 부분이 바로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열 대류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자, 여기서 그 경막 열전달 계수 HI, 그러니까는 그 도관 내 충류 열전달의 경우에 그 관내 유체의 대류계수 HI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자, 먼저 우리가 그 도관내의 충류 열전달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그림이 위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멀크 유체의 온도가 TA고요. 유체가 이제 이 관내를 이제 흘러 들어가서 TB 평균 온도로 이제 나갈 때, 이때 이제 이 관내 유체의 평균 대류계수값 우리가 H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HI를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저희들이 배웠던 관계식을 이용해서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저 충류 열전달에 대한 열전달 관계식은 이제 박스 친 그림 좀 이 박스 안에 있는 나타나 있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Q 오버 AI는 HI의 델타 TL 바다. 네. 그래서 그 Q는 이제 뭐 그 즉 이 관계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전체 이 관 길이 L에 걸쳐서 전달되는 총 열 전달 속도 Q를 우리가 이 관 내의 이제 열 전달 면적 AI로 나눈 것은 그 유체의 열 대류 계수가, 여기서는 이제 경막 열 전달 계수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HI 곱하기 평균 온도차.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LM TD 값이겠죠. 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Q라는 값, 다시 말하면 이 도관 내에 이제서 교환이 일어난 총 열 전달 속도 Q는 우리가 그 에너지 수지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 초기 입구 온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구 평균 온도를 알면 그 유체의 이제 열 용량 계수값에다가 뭐죠? 그 질량 요소를 곱하게 돼서 우리가 Q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뭐죠? 그 열전달 관계식에서 우리가 이제 그 관계식에서 Q 값은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 수지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요. 에너지 수지식, 에너지 수지식. 자, 그 다음에 이제 AI는 이제 그 뭐 이 도관이라고 했죠. 관 내에 이제 단면이 되겠어요. 열 전달이 일어나는 이제 단면이 표면적이 되겠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뭐죠? 파이 DL. 직경에다가 관의 길이를 곱하고 거기다 파이 값을 해주면 전체 이제 열 교환이 일어나는 전체 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 TL, LMTD 값은 이제 여러분들 뭐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구했죠? 그때? 자, 델타 T 순서는 상관없어요. 밑에 순서만 제대로 맞추면,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델타 T1 마이너스 델타 T2 그리고 나누기 ln의 순서만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델타 T1 오버 델타 T2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델타 T1이라는 거는 입구 부분에서의 온도차죠. 이건 출구 부분에서의 온도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보시면은 입구 부분에서 온도차, 이거 델타 T
여기 이제 델타 TA로 표현했군요. 델타 TA. 여기는 델타 TB. 출구 부분에서 온도차. 이걸 그냥, 요 A, B, A, B, 하여튼 상관없어요. 하여튼, 우리 표기만 잘, 순서만 맞춰서 계산해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LMTD 값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어진 이러한 그 정보를 이용해서 HI에 대한 뭐죠? 그 최종 표현식을 얻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 식에서 출발하는 거죠. 출발해서 얻게 되면 HI는 m.cp tb 마이너스 ta분의 파이 dl 델타 tl 바다. 델타 tl 바는 이제 풀어 쓰지 않고 지금 이렇게 뭐죠? 그 표현을 했지만 이걸 이제 풀어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HI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수식은 이렇게 됩니다. 네. 도관 내 충류 열전달의 평균 열전달 개수값은 m.cp 나누기 파이 dl ln tw-ta tw-tb 바 이렇게 이제 수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HI 값을 구했기 때문에 도관 내에서의 너셀 넘버도 구할 수 있죠. 왜? 어떻게 구하죠? 너셀 넘버라는 것은 여러분들 공식에 의해서 K분의 HI, 여기 이제 길이 차원이 들어가는데 이건 이제 직경 D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HI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너셀 넘버 값은 이제 그림에 뭐죠?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라츠 넘버는 여러분들 정의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라츠 넘버로 표시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요 관련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셀 넘버 값을 구할 때 너셀 넘버는 그라츠 넘버를 파이로 나눈 값에다가 ln tw-ta-tw-tb 바.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온도 분포 관계식이잖아요. 온도 분포 관계식, 온도 분포. 그러니까 fully developed flow인 경우에 이제 우리가 온도 분포 관계식을 구했죠. 그 직전 슬라이드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값을 여기다 넣어서 우리가 그 너셀 넘버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수식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유도가 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하여튼 결과식은 이제 이렇게 결과식이 나왔고요. 결국은 이제 너셀 넘버는 이제 뭡니까? 결국은 이제 그라지 넘버의 함수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온도 분포 관계식이 우리가 세타바라고 합시다. 이것도 역시 그라지 넘버의 함수잖아요. 그죠? 그라지 넘버의 함수잖아요. 여기 또 그라제 넘버가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너셀 넘버 값은 결국 이제 그라제 넘버의 함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유도한 이제 뭡니까?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셀 넘버 값이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한 값이 이제 파이 그라제 넘버분의 파이 한 다음에 ln tw-ta tw-tb 바. 이게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한 결과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 12.24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온도 분포. 이 식이 바로 이제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0. 쭉 이렇게 수식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풀리 완전 발달된 플로우에 대한 이제 뭐죠? 온도 분포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여기다 넣고 우리가 이제 뭡니까? 너셀 넘버 값을 구하는 것인데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뭐죠?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은 이제 뭐죠? 벽의 온도가 일정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인 경우에 이제 그라체 넘버에 따른 이제 뭡니까? 너셀 넘버의
변화가 이렇게 그래프상에 나타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자, 이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그레츠 수가 작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레츠 넘버가 이제 계속 이쪽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될 때, 너셀 넘버는 그 한계치 3.66에 접근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레츠 넘버가 1인 경우에, 그, 이제 뭐죠? 동그라미 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것처럼, 온도가 일정한, 벽의 온도가 일정한 경우에 그레츠 뭐죠? 너셀 넘버 값이 여기 보시면 약 3.6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레츠 넘버가 3이나 4보다 작은 경우에는 너셀 넘버 값이 3.66 for constant wall temperatu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죠? 그 열전달 시스템이 꼭 뭐 벽의 온도가 일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제 벽으로부터 일정한 constant heat flux가 발생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너셀 넘버 값이 이제 4.37이 나오죠. 약간 좀 높게 어,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제 어쨌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식인데요. 어, 실제로는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완전 발달 흐름 자체가 이제 흐름장의 어떤 뒤틀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정확히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실험식, 아래와 같은 이제 실험식이 이제 개발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레츠 넘버가 20 이상인 경우, 20 이상인 경우는 이제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레츠 넘버잖아요. 이게 이제 로그 스케일이에요. 로그 스케일이니까 그쵸 아니죠. 요 X축만 로그 스케일이고 Y축은 이제 Y축도 어떻게 되나? 여기도 로그 스케일이냐? 여기도 로그 스케일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20 이상인 경우, 그 요 이상이죠. 그러니까 그레츠 넘버가 20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너셀 넘버와 그레츠 넘버 간에는 이제 지금 12.25 요 관계식이 이제 성립을 한다. 이게 바로 이제 실험식입니다. 그래서 위에 뭡니까? 위에식 12.24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굉장히 수식이 이제 이 밑에 12.18 요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이 집어넣고 이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레츠 넘버가 20 이상인 경우에는 간단한 그 실험식 너셀 넘버 값이 2.0 곱하기 그레츠 넘버의 3분의 1승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니까 우리가 이거 식을 써서 간단하게 그거 계산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충류에서의 그 보관 내 이제 뭐죠? 흐름인 경우에 너셀 넘버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 사실 뭐 이제 여러 가지 수식이 여러분들 지금 뭐 공부하면서 뭐죠? 제시가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뭡니까? 어,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이 식이죠. 12.24식보다는 이제 12.25식이 좀 더 실용적으로 우리가 또 실제로 사용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도관 내의 측류 열 전달인 경우에 가열 또는 냉각에 의한 보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 커렉션 팩터죠. 그래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커렉션 팩터를 계산하는 그런 문제들이 간단하게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거 계산하는 방법들을 잘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열 또는 냉각에 대한 보정이라 해서 특히 이제 이러한 보정이 이루어지는 플로우는 주로 이제 비스커스 플로우, 플로우가 굉장히 점성이 높은 유체가 흘러갈 때 여러분들 뭡니까? 반벽을 통한 이제 히딩이나 이제 냉각을 통해서 이제 관내 유체로 이제 히트 트랜스퍼가 일어나게 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그 뭐죠? 관벽 니얼 더 월이죠. 관벽 근처에서 이 속도 분포에 상당한 영향을 influence significantly on the velocity distribution. 그래서
이 관벽에서의 속도 분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성이 높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점성이 마냥 높은 유체가 이렇게 이제 흘러갈 때 특히 이제 관벽 쪽으로 흘러갈 때 이제 그 뭐죠? 그 속도 분포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히링이라는 경우인데요. 이제 관벽의 온도가 이제 당연히 그 TW가 이제 이 뭐죠? 유체 온도보다는 이제 그 뭡니까? 유체 온도를 그냥 T라고 할까요? 온도보다 이제 높을 경우에는 관벽으로부터 이제 유체 안으로 이제 Q의 열이 전달이 되는데요. 전달이 되면 이제 점성이 높은 유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이 점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소위 해서 꿀물 같은 거 이제 탈 때 찬물에는 잘 이게 잘 안 섞이잖아요. 이게 물을 좀 뜨겁게 하면은 어때요? 그 꿀이 점성이 굉장히 높은 유체인데 굉장히 잘 풀어지죠. 비슷한 원리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이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지금 이제 히딩에 의해서 그 유체의 유속이 이제 증가한 걸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 중심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 관벽 쪽 부분을 보면은 어때? 그 까맣게 지금 뭐죠? 이렇게 한 실선보다 빨간 실선이 좀 더 높게 나타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유속이 이렇게 증가를 한 겁니다. 관벽 근처에서. 유속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제 결국은 어, 히 트랜스퍼 레이시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관벽 근처에서 점도가 어때?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다.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를 이제 여기다 쭉 이렇게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유속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속도 9배가 증가하고 결국 온도 9배의 증가를 가져와서 열 전달 속도를 증가시켜 준다. 이것이 이제 힐링 이펙트고요. 반대로 이제 쿨링 이펙트 같은 경우는 이제 관벽의 온도가 유체 온도보다 뭐죠? TA라고 하는 게 낫겠다. TA. 초기 들어갈 때 온도. 이 유체 온도보다 어때? 작은 경우에는 오히려 냉각이 일어납니다. 냉각이 일어나다 보면은 오히려 관벽 근처에서 이제 점도가 떨어지게 돼요. 점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점성이 증가하게 되죠. 점성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결국 점성 효과 때문에 유체 유속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좀 더 샤프하게 이 관벽 근처에서 이제 그 속도 분포가 이렇게 샤프한 속도 분포를 나타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효과에 의해서 결국 열 전달 속도는 이제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그 관계가 이제 속도 구배가 낮아지면 온도 구배가 줄어들고 또 뭐죠? 열 전달 속도도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점성 있는 유체를 다룰 때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유도했던 특히 이제 이런 실험식 있잖아요. 그레츠 넘버가 20 이상 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 수식을 쓴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관내 그러니까 요 식을 쓰는 이제 케이스는 이제 뭐죠? 관내 뭐죠? 어, 강제 뭐죠? 이거 대류에 의한 관내 강제 대류에 의한 충류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연 대류가 아니라 이제 강제 대류, 기본적으로 강제 대류고 이제 난류가 아니라 충류인 경우에 이제 우리가 요 수식을 쓰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런 그 비스커스 유체가 흘러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히링이나 쿨링에 따른 이제 보정 팩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BV라고 합니다. 그래서 BV는 우리가 그 지금 뭡니까? 어, U분의 UW 0.14 이렇게 이제 그 계산을 해주게 돼요. 자, 그러면 BV는 자 U분의 UW를 0.14배 해준 게 바로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 보정 커렉션 팩터인데요. 커렉션 팩터인 경우에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U는 뭐냐, U. 앞에 있는 U는 이제 여기서 보면 U는 유체의 산수 평균 온도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이게 이제 점성 유체죠. 점성 유체인데 이 뭡니까? TA 플러스 TB 바를 2로 나눠준 값이다. 우리가 이 육값 계산할 때는 이게 이제 입구 온도예요. 입구 온도. 이건 뭡니까? 출구 온도인데 출구 평균 온도예요. 입구는 평균 온도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입구 온도는 항상 같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평균 온도라고 볼 수 있고요. 요것에 이제 뭐냐면은 산술 평균 한 값에서의 유체의 점도를 우리가 이제 어,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UW는 이제 벽 온도, TW에서의 점도예요. 그래서 PV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힐링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힐링인 경우에는 이제 뭡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힐링인 경우에는 벽에서의 점도가 뭐죠? 유체 평균 온도의 점도보다 작을까요? 클까요? 벽의 온도가 가장 더 높으니까 평균 온도보다 당연히 점성이 더 작겠죠. 뜨거우면 이제 점성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커렉션 팩터에서 PV 값이 1보다 커지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쿨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유체의 산수 평균 온도보다 관벽의 온도가 더 작기 때문에 오히려 점성이 높아지죠. UW 값이 더 커지기 때문에 결국 쿨링의 경우에는 PV 값이 1보다 작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팩터를 집어넣고 다시 이제 너셀 넘버를 계산하게 되면 힐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너셀 넘버 값이 증가하고요. 쿨링이라는 경우에는 너셀 넘버 값이 좀 감소하는 그러한 이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특히 이제 이 PV 값 계산하는 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PV 값 계산할 때는 벽에서의 점도와 유체 평균 온도, 근데 이 산술 평균이에요. 그래서 입구와 출구 평균 온도, 출구 온도의 아니죠. 평균 온도에서의 점도값.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거 이제 이렇게 뭡니까? 저희들이 이게 강의한 것들 나중에 이제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제 문제를 나중에 풀어보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다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제목이 조금 바뀌었어요. 난류에서 강제대류에 의한 열전달이다.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측류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난류예요, 난류. 이 터뷸런트라고 하는데, 터뷸런트 플로우인 경우에 강제대류에 의한 열전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쨌든 우리가 측류나 난류나를 구분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레이놀즈 넘버죠. 레이놀즈 넘버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데, 자, 레이놀즈 넘버를 구하는 공식은 이제 유체의 밀도와 유속과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에 관련된 길이 차원의 뭐죠? 지오메트리 값과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 점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물리적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관성력을 움직이는 힘이죠. inertial force를 viscous force, 이건 이제 어떤 관성력을 방해하는 그런 점성력의 비로 나눠줄 수가 있다.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점성력에 비해서 관성력이 커서 유속이 굉장히 빨리 흘러간다. 하여튼 유체 간의 이제 뭐죠? 그, 뭐, 믹싱도 잘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열전달 효과가 증가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를 가지고 이제 이게 난류냐 측류냐를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자, 터뷸런트 플로우 난류죠.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터널 플로우예요. 자, 두 번째가 엑스터널 플로우입니다. 여러분 인터널하고 엑스터널 플로우 하니까 조금 이게 뭐지? 이렇게 여러분들 또 혹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인터널 플로우는 말 그대로 이제 도관내 흐름이에요. 도관내 흐름. 그걸 이제 인터널 플로우라고 하고요.
자, external flow는 평판 위의 흐름이다. 평판을 통한 유체의 흐름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internal flow는 도관, 관 안에 안으로 이제 흘러가는 유체. external flow는 이제 평판이죠. 그러니까 평판과 접촉을 하고 있지만 이제 반대쪽은 이제 아무 그 제한이 없죠. 그 쉽게 얘기하면 오픈되어 있는 상태의 흐름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인 경우에 레이놀즈 넘버를 계산하는 공식이 값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 길이 차원의 L 값이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레이놀즈 값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데, 이제 도관 같은 경우는 이제 L 길이 차원 L 값을 우리가 보통 이제 다이아메트를 쓰거든요. 관 내경. 그리고 이제 평판 같은 경우는 뭐지? 평판의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값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뭐죠? 인터널 플로우 같은 경우에 레이놀즈 넘버 값이 2100보다 크면 난류다. 물론 정확히 이제 뭐 난류는 2100보다 좀 더 커야 되겠죠. 좀 더 커야 확실하게 난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판 위의 흐름 같은 경우는 레이놀즈 넘버 값이 약 5 곱하기 10의 5승 정도 배 이상인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그 난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인터널 플로우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도관 내 흐름인데, 자, 인터널 플로우는 이제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바운더리 레이어, 경계층 디벨롭먼트가 is confined by a surface. 그러니까 경계층이 계속 이제 그 발달을 하는데, 이 도관 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뭐죠? 지오메트리 제한이 있죠. 더 이상 뭐 이렇게 딱 그 뭐죠? 안에 갇혀진 공간 안에 이제 유체가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confined 된다. 디벨롭이 이제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런 유체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internal flow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도관 내 흐름이다. 보시면 되겠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 유체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죠. 이게 이제 처음 이제 흘러 들어갈 때는 유체의 유속이 다 똑같잖아요. 그죠? 처음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죠, 입구. 입구 부분에서는 아직 이제 경계층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데, 이제 관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경계층이 이제 발달이 돼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대칭적으로 경계층이잖아요, 경계층. 여기 또 위에서도 똑같이 이제 경계층이 발달이 되면서 어느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면 저기 요 지점, 요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거의 경계층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죠? 경계층이 만나서 더 이상 경계층이 발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그 internal flow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때 이제 유속은 거의 이제 fully developed. 더 이상 이제 속도 분포 곡선이 변하지 않는 이제 fully developed 된 이제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이제 그 경계층이 만나고 조금 이제 그 뭡니까? 그 특정 지점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지점에서는 이제 fully developed한 속도 분포가 이루어진다. 자, 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도관 내 흐름에서는 사실 입구에 영향이 있어요. 엔터런스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그, 처음에 이제 유체가 흘러 들어갈 때 입구에서부터 fully develop 되기까지 영역, 다시 말하면 하이드로다이나믹 엔트런스 리전 영역에서는 이제 속도 분포가 변한단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경계층이 계속 생성이 되는 상황, 그러니까 디벨롭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속도 분포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펙트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관내 유체의 경막계수, 대류계수, HI 값을 구할 때 이게 이제 엔트런스 이펙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식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HI는 지금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HI분의 H 인피니티는 1 플러스 D 오버 L의 0.7승이다. 다시 바꿔 쓰면 이 얘기예요. 뭐냐면 HI는 H 인피니티 1 플러스 L 오버 D의 0.7승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뭡니까? L이 이제 관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관의 길이가 짧을 경우에는 이제 L 오버 D 값, 이 값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제 엔트런스 이펙트가 있는 거고, 이 길이가 이제 긴 경우, 그 뭐죠? 직경에 비해서 길면은 d 오버 l 값이 거의 1보다 굉장히 작잖아요. 거의 0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엔트런스 이펙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HI 뭐죠? 관내에 이제 이 유체의 뭐죠? HI 값을 구할 때 이제 이런 엔트런스 이펙트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리가 됐습니다. 에러바 D 값이 50 이상의 경우, 그만큼 충분히 이제 그 입구로부터 충분히 유체가 이제 흘러 들어간 경우에 HI에 대한 관 길이의 영향이 사라져서 HI는 H 인피니티에 근접한다. 더 이상 이제 HI 값의 변화는 없다. 그때 이제 평균 값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열전달 관계식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이제 그 뭐죠? 그 인터널 플로우와 엑스터널 플로우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고, 그 각각의 이제 난류의 기준은 이제 레이놀즈 넘버 수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이 되는데, 그 값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길이 차원의 그 L 값을 이제 다른 걸 우리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이제 이 HI라는 값, 우리가 구하는 이제 보통 평균 대륙계수 값인데, 이 값은 엔트런스 이펙트, 그러니까 너무 입구에서 가까운 쪽에서 우리가 그 H 값을 구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제 전체 길이에 걸친 평균 값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엔트런스 이펙트가 무시된 그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HI 값을 얻어서 우리가 계산 결과에 활용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추석인데 제가 이렇게 또 동영상 강의까지 올려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뭐, 어, 좀 마음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진도 때문에 하여튼 올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강의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수식 자체도 복잡하고, 사실 이제 여러분들 대면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이제 잘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뭡니까? 강의는 사실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짧게는 한 뭐 40분 이내로 전체 수업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인터널 플로우인 경우에 이제 그 뭡니까?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스터널 플로우죠. 이것도 이제 엑스터널 플로우인데 이제 자, 엑스터널 플로우는 이제 아까 인터널 플로우랑 이제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죠. Boundary layer development가 is allowed to continue without external constraints. 그냥 바운더리 레이어가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한쪽, 뭐죠? 이쪽에는 전혀 그 뭡니까? 어떤 그 바운더리 레이어의 발달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플로우를 이제 엑스터널 플로우라고 얘기를 하고, 주로 이제 평판 내 흐름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난번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그림이긴 한데요. 그래서 유체가 이제 평판 위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유속이 U0고요. 온도가 T 인피니트입니다. 그러면은 평판을 따라 쭉 흘러 들어가는데, 뭐죠? 그 평판과의 어떤 그런 그 인터랙션 때문에 유속이 줄어드는 영역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경계층이라고 하고요. 이 경계층 안에 유속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유체의 어떤 그 뭐죠? 그 플로우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그 처음 이제 x가 제로인 지점, 이제 뭐죠? 평판과 만나는 지점부터 시작해서 이제 특정 지점까지, 그러니까 XC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이제 XC입니다. X가 XC. 지점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제 그, 뭐죠? 경계층 내에서의 이제 유체의 흐름은 이제 충류의 흐름을 가져요. 충류.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뭐죠? 그 평판의 그 마찰력 때문에 유속이 이제 그, 뭐죠? 충류의 흐름을 갖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지점, x 이퀄 xc라고 하는 이 지점을 지나게 되면은 이제 충류에서 점점 이제 난류의 형태로 유체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이제 뭐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제 트랜지션 영역이 존재를 하고요. 그 영역 이상에서는 이제 경계층 안에서 유체 흐름이 이제 난류 형태를 띠게 돼서,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유체의 흐름이
방향성이 없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까 뭡니까? 이런 엑스터널 플로우에서의 이제 레이놀즈 넘버 계산할 때 유분의 로 유속이 제로죠. U0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길이죠.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놀즈 넘버 값이 어떻게 됐더라? 잠깐만. 이쪽이죠. 다시 갑니다. 이게 이제 충류인 경우에는 레이놀즈 넘버 값이 5 곱하기 10의 5승이에요. 그리고 난류인 경우는 레이놀즈 넘버 값이 당연히 이거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거리가 짧은 지금 XC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짧은 거리에서는 이제 레이놀즈 넘버가 충류를 나타내게 되겠고 그 이상 어떤 특정한 이제 거리 X 이상에서 X가 이제 충분히 커지게 되면 뭐죠? 레이놀즈 넘버 값이 이제 난류를 띠게 되는 그러한 이제 양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수직 방향으로도 여러분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중간 열 교환기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뭐죠? 그 평판 가까이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어쨌든 간에 유속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비스커스 서블레이어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평판으로부터 좀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죠. 떨어진 거리에서는 이제 난류 영역이 존재하고 그 사이의 영역을 보통 우리가 버퍼층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이제 구성이 이제 평판 내에서의 유체의 흐름은 이제 난류와 충류와 난류가 이제 공존하는 그런 이제 흐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이제 그림이 뭔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보시면은 요 그림 지금 봅시다. 음, 요 그림을 보시면 지금 요 그림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시 나타낸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라미나 XC까지는 이제 라미나 충류가 나타나고 그 이상에서 트랜지션 영역이 나타나고 그냥 터뷸런트 영역이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요거랑 이제 거의 같은 이제 X축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Y축 방향으로는 이제 뭘 나타냈냐면은 이제 H와 델타. H는 뭡니까? H는 열 대류계수 값이고 델타는 경계층의 두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평판에서 충류에서 난류로 바뀔 때 이제 H나 델타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경계층 두께는 충류에서 이렇게 보시면 충류에서는 이게 서서히 이제 X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합니다. 증가하고 그다음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네. 증가하고 증가하죠. 그리고 이제 트랜지션 영역에서 이제 뭡니까? 경계층 두께가 갑자기 또 커져요. 트랜지션 영역에서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난류 영역에서는 이제 서서히 증가하는. 그래서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경계층의 두께가 점점 난류 영역으로 갈수록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때 이제 그 H 값, 열 대류계수 값은 어떻게 변하느냐? 그건 보시면 되게 재밌죠.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 입구부 쪽 부분에서 H 값이 제일 커요. 크다가 계속 이제 X가 뭐죠? 라미나 뭐죠? 계속 평판으로 흘러갈수록 H 값이 줄어듭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서 식에서 예측했듯이 H가 뭐죠? 루트 X분의 C잖아요. 그래서 거리 X가 증가하면 H는 줄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가 이 전위 영역에서 갑자기 H 값이 증가합니다. 그럼 왜 그래? 흐름이 충류해서 난류로 바뀌는 영역에서 이제 추진 열전달이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흐름 자체가 뭡니까? 굉장히 불규칙하고 잘 섞이죠. 에디들이 등음면을 따라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열이 잘 섞이기 때문에 이 H 값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증가하다가 다시 이제 난류 영역, 안정된 난류 영역에 도달하게 다시 또 서서히 감소합니다. 왜 감소할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경계층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이 H 값도 이제 감소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뭐죠? 델타와 H 값이 이제 그 평판 내 거리에 따른 이제 변화 경향을 나타내 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에는 요 그림은 사실 생략돼 있을 거고, 지금 잠깐만요. 어디 갔지? 네. 이거 잠깐 지워볼게요. 그래서 사실 요 그림 조금 더 뭐지? 제가 따로 이제 제 버전으로 그린 그림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나타나 있을 것 같은데, 요 그림입니다. 그죠? 요 그림 보시면 요 비슷한 그림이고요. 다 똑같이 뭐 이제 충류, 저충, 완충, 중, 난류형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죠? 측류에서, 라미나 플로인 경우에 측류에서 이제 뭐죠? 속도 분포 곡선, 그 다음에 난류에서의 속도 분포 곡선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경계층 두께는 점점 이제 뭐죠? x가 제로일 때 x 방향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온도 분포 곡선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온도 분포 곡선인데, 이게 이제 화살표 길이가 온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크기가.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관벽의 온도가, 이걸 관벽의 온도가 우리가 TW라고 했잖아요. TW가 이제 뭡니까? U0 T 인피니티. T 인피니티보다 크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온도가 이제 뭡니까? 점점, 뭐죠? 평판 벽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이제 줄겠죠. 그죠? 그래서 온도 분포 곡선을 이루게 되는데, 자,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이제 라미나 플로우하고 터뷸런트 플로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y가 제로일 때의 속도 구배는 어느 게 더 크겠느냐.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속도 구배는 이제 어떻게? 어, 라운드 y분, 죄송합니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 그 다음에 y가 제로. y가 제로라는 거는 이제 관벽이겠죠. 아니, 벽에서의 속도 구배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어, 어디가 더, 속도 구배가 더, 어, 크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 속도 구배라는 거는 지금, 이, 요, 뭐죠? 여기서의 접선이에요. 그래서 이 접선을 아휴, 이게 잘 안 그려지네요. 잠깐만요. 속도 구배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기울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난류에서의 기울기. 그래서 난류에서의 기울기가 이제 뭡니까? 어, 측류에서의 기울기보다 크다. 그래서 또 온도 구배. 온도 구배도 측류와 난류를 비교를 해보면 온도 구배도 아, 뭐죠? 요 벽에서의 기울기죠. 이렇게 접선을 그어보면은 난류에서의 온도 기울기가 측류에서 온도 기울기보다 더 크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유속 변화가 심하고 또 동시에 이제 온도 구배도 크기 때문에 측류보다는 난류에서 더 잘 열 전달이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어, 하게 되겠습니다. 네. 좀 지울게요. 음,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 이제 뜬금없이 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질문에요. 제가 사실 이거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요 문구를. 난류에서의 열전달 해석. 우리가 측류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뭡니까? 이론적인 뭐죠? theoretical한 어프로치를 통해서 평판이나 도관 내의 열 흐름에 대한 이제 관계식을 유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난류에서는 사실은 이게 뭐 여러분들 유체의 흐름들을 보셔도 아시겠죠. 굉장히 불규칙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해석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무차원 그룹을 이용한 이제 그 해석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차원 그룹을 이용한 해석법인데 뭐 이렇게 책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서 결국은 이제 무차원 그룹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난류에서의 이제 열연단 관계식을 이제 얻는. 이거 굉장히 이제 엠피리컬한 방법이라 보시면 돼요. 엠피리컬. 이론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이제 이런 무차원 그룹 간에 이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트라이 앤 에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스트론튬, 레이놀즈 넘버, 프란틀 넘버와 이제 너셀 넘버 간에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유도해내는 게 바로 이제 열전달 차원 해석법이라고 해서 이제 특히 이제 난류에서의 이제 열 전달 관계식을 우리가 뭡니까 그 도출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게 바로 이제 콜본 이퀘이션이라는 거예요. 콜본 이퀘이션. 그래서 이제 콜본 이퀘이션인데 사실 요거는 지금 여기서 다루기는 조금 너무 일찍 나왔어요. 제가 그냥 하다 보니까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이 콜본 이퀘이션이 이런 차원의 해석법을 통해서 이제 유도가 된 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난류에서의 이제 열연달 관계식을 이제 그 유도할 수가 있어요.